안녕하세요.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우리는 늘 돈이 원수라고 하지만 어느 스코틀랜드 작가의 말처럼 문제의 근원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인 것 같습니다. 돈은 마치 비료 같아서 건강하게 벌고 건강하게 쓰면 인간의 삶이 얼마든지 윤택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단으로서의 돈이 그저 목적이 되면 눈이 멀고 마는 거죠. 과연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변화된 사람은 언제든 돈이 손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될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인생의 큰 고비에서 후자와 같은 사람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고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지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팔자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속된 말로 사회에서는 줄을 잘 타야 살아남고 출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줄들 중에 제일 잘 잡아야 하는 게 바로 탯줄이라고요.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태어나는 자식들의 미래마저 결정되는 게 현실이라는 쓴소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요.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입장이긴 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홀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힘들게 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작은 족발집을 운영하셨는데 직원도 줄여가면서 정말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그 덕분에 굶고 산 건 아니었지만 어른이 된 후에 부모님의 도움을 넉넉하게 받을 정도로 여유가 있진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회의적이거나 현실에서 내 역할이나 지위가 정해져 있다고 낙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주어진 상황도 감지덕지였고 내 자리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만 다하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제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네요. 대단한 자리에 오르거나 돈을 숨쉬듯 벌 수 있는 꿈은 이미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그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그걸로 내 한 몸 건사할 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도의 돈이면 괜찮다고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빠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식탁 위에 반찬 개수, 소시지 브랜드가 너무 싼 소시지라서 고기 맛이 안 나는 걸 불평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남들보다 더 비싼 브랜드의 운동화나 가방을 매길 원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최선을 다해 저희에게 해주려고 노력하셨지만 우선순위는 저희의 교육이었지 메이커 딱지가 붙은 신발이 아니었기에 늘 오빠에게는 채워지지 못한 결핍이 있었죠. 그런 오빠가 성인이 되면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었어요. 오빠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대학 진학을 포기한 오빠는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루하루 갈수록 오빠 방을 채우는 비싼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가방과 모자 향수가 늘어났고 잘 쓰지도 않는 노트북과 최신형 휴대폰이 언제나 오빠 손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는 온갖 새로운 물건들로 몸 누일 곳도 마땅치 않은 방을 보면서 착잡해 하셨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도 그 허영심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그날도 오빠는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바짝 벌어야 한다고 밤 12시까지 일을 했는데 그날도 오빠는 어릴 적부터 살 수 없었던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오는 길이었어요. 늦은 밤 가로등 없는 길에 비까지 왔고 피곤한 몸을 조금이라도 빨리 침대에 누이기 위해 빠르게 걷던 오빠는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차는 골목길에서 과속을 했고 오빠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죠.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말씀하세요. 그냥 사달라는 거 다 사줬으면 진섭이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늦게까지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날처럼 늦은 밤에 집에 오다가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고요. 오빠의 죽음은 제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함께 죽은 다음에 남겨진 것들에 대한
허무함을 일깨워줬습니다. 남은 가족들만큼 남은 물건들도 주인을 잃고 본래의 가치를 잃었으니까 말이죠. 오빠가 그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사 모으던 물건은 오빠가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방에서 한낱 처치곤란한 잡동사니로 전락했으니까요. 오빠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저는 사람의 죽음 앞에 돈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이 참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 후로는 돈은 딱 미래를 위해 모을 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쓰면서 살게 된 것 같아요. 비싸고 값진 것에 그 즐거움을 허비하기보다는 돈으로 추억이나 시간을 남길 수 있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적당한 정도의 돈을 쓰는 걸 기꺼이 여기면서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죠. 인생을 제대로 즐기려면 연애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때마침 친한 언니가 제게 소개팅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사람은 저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희 씨도 그 식당 가봤어요? 거기 랍스터 버터구이 진짜 맛있죠. 1인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데라 저도 한 달 정도 돈 아껴서 가는데 그 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저도 한 달 정도 잡고 하루에 먹는 커피값이나 간식 줄여서 돈 모아서 갔었어요. 왠지 그렇게 돈 아껴서 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 우리 통하는 게 있었네요. 돈 벌 만큼 벌면서 비싼 식당 못 갈 것도 없지만 그래도 흥청망청 돈 쓰는 것보다 줄일 거 줄여서 가면 뭔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와, 재원 씨도 그런 기분 아시는구나. 신기하다. 요새는 SNS가 유행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비싼 곳 가는 걸 숨쉬듯 본인 계정에 올려서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나 빼고 다 잘 벌고 잘 쓰는 것 같지요. 그쵸. 그 SNS가 문제라니까요. 사람이 사진 하나 올리려고 본인이 버는 거에 비해 과하게 쓰게 되는데 그게 또 중독되잖아요. 그러다가 손 안에 잡을 수도 없는 사진들만 남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게 최대한 즐겁게 돈 쓰면 그게 행복인 거죠. 참 가치관이 맞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처럼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사소하지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태도가 말이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반이 조금 넘게 만나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결혼 준비하면서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둘 다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연봉에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소비 습관도 비슷해서 모아둔 돈도 비슷하더라고요. 양가에 받은 도움이 없다는 것도 똑같았어요. 시댁은 당시 시아버지께서 택시기사로 오래 일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가정주부, 시누이는 막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이었죠. 저와 남편은 결혼 전처럼만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자식 낳고 불편하지 않게 살 정도의 집을 목표로 살았어요. 한국에서 그래도 걱정 없이 살려면 집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각오로 신혼집은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 둘 월급의 절반은 저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임신 계획도 미뤘고요. 그렇게 5년 정도 허리 조여서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습니다. 3억 5천으로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입주하는 날 남편과 저는 이사를 마치고 캔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됐다고요.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열심히 적당히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고 말이죠.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사하고 3년 만에 분양받은 아파트 값이 얼마나 뛴 줄 아세요? 처음에 분양받은 값의 2배가 넘는 8억 7천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 근처에 노선 하나가 개통되면서 훌쩍 뛰었다고 해요. 당장 깨춤을 추면서 기뻐해도 모자를 파네 왜 불행이냐고 하냐고요. 저는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거든요. 아파트 값이 뛴 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갑자기 제게 폭탄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고 내 사업 해보고 싶어. 그 고백이 달갑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파트라는 믿을 만한 뒷배가 생겼다고 해도 당장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깝기도 했고 또 저는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아무리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지금 이 시기에 위험 요소가 큰 일을 한다는 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완고했어요. 조금 있으면 나도 40인데 40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 한번 하고 싶어. 솔직히 지금 회사에서 더 이상 연봉이 오르거나 더 높은 직급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하영엄마, 부탁이야. 내가 정말 간절해서 그래. 남편은 원래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가 나가서 여행사를 시작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그 친구가 노하우를 다 전수해준다고 했다고, 이만한 기회가 또 없다고 제게 제발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몇 날 며칠을 그 간절한 부탁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눈에 아른거릴 정도로 하고 싶은 일 한 번 하고 눈을 감아야 억울하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저도 남편의 선택에 무책임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도 계속 회사를 다닐 예정이었으니 어쩌다가 망하면 내가 집안 가장으로서 일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죠. 남편에게는 혹시나 잘못될 것 같으면 바로 접자고, 사업하다가 안 돼서 여기저기서 자금 끌어다가 더 크게 말아먹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신반의했던 제 생각과 다르게 꽤 크게 성공을 했어요. 남편이 본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홍대 근처에 사무실을 내 시작한 여행사는 젊은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돈을 벌게 된 남편도 초반에는 얼떨떨했어요. 근데 이내 그 성공에 빠르게 적응을 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긴 했어요. 남편이 버는 만큼 확실히 사는 게 달라졌으니까요. 생활에 여유가 생긴 김에 결혼 전에 상의했던 대로 둘째도 갖게 됐고요. 매달 벌어오는 액수가 커지는 만큼 남편의 턱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남편의 얘기에 질색을 하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사업이 막 안정기에 들어서는 매출을 내기 시작했을 때 받은 용돈의 액수를 보고 달라지기 시작하셨네요. 내가 괜히 그때 말렸다 얘. 네 남편 봐라.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뭐라고? 뭐 겐츠? 벤츠? 아무튼 어디 회장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아니니. 아유, 정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 아들이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너 남편 복 하나는 타고났다 타고났어. 너 연애할 때 재원이 무슨 사주라도 봤니? 거기서 재원이가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돈 좀 만진다고 하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냐? 원래 명절도 귀찮다고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자주 하지 말라고 하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사업이 성공한 후에 일주일에 3번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손주들 보러 왔다, 아들 보러 왔다, 심심해서 왔다 하고 온갖 이유를 대던 시어머니는 며칠 후에 본색을 내비치셨죠. 이제 재원이도 벌만큼 버니까 집에 생활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아버지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내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다 70. 이제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살아야지. 안 그러냐? 어머님, 그럼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너희 시아버지랑 나랑 달에 공과금이다 전기세다 다 빼고 생활비로 한 80 정도 쓰니까 딱 100만 원 맞춰서 주면 좋겠구나. 어떠니? 아무리 남편이 요새 돈 좀 만진다고 해도 시댁의 생활비로 100이라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다 남편이 버는 돈도 아니고 제가 버는 돈도 포함이 된 돈에서 나가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죠. 근데 또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시어머니에게 일단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날 남편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이 내 돈에서 내 부모님 용돈 주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이죠. 막말로 내가 번 돈에서 드리는 돈, 당신이 불공평하다 뭐 할 건 없지. 안 그래?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당신이 사업하면서 크게 번 돈만 돈이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은 돈도 아니야? 아니, 당신 월급 따로, 내가 버는 돈 따로인데 내가 버는 돈에서 드리겠다는 거잖아.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그냥 동거만 하고 생활비 통장이나 적금 통장도 다 따로 쓰지. 그리고 당신 돈 벌 때 난 뭐 놀았어? 당신 일한다고 늦게 들어올 때 집안 일이다, 우리 하영이 육아다, 다 내가 했잖아.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반찬, 지금 입고 있는 옷, 빨래, 당신이 바쁘다고 하면 내가 다 했는데 그건 왜 생각도 안 해? 돈만 나누지 말고 그럼 집안일이나 애 보는 것도 각각 나누던가. 그럼 당신은 내가 하영이 낳을 때 겪은 고통이나 애 낳고 나서 얻은 병, 그것도 절반으로 딱 나눌 수 있어? 부부 사이에 모든 걸 어떻게 둘로 나눠? 수입도 버는 만큼 각각 나눌 거면 다른 것도 다 배분해서 했어야지. 남편은 끝내 제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달 시댁에 50, 친정에 50 보내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진짜 이때 돈 문제로 남편과 다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하지만 돈 맛을 본 시어머니께서 용돈 50만 원으로 만족을 하셨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남편에게 카드를 빌려가서 쇼핑을 즐기셨어요. 뭐 아들이 어머니 좋은 거 사드린다는데 문제될 거 없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친구들하고 백화점 갔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짐이 많아서 무겁다고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퇴근 시간이기도 했고 그 백화점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다고 했죠. 백화점 앞에서 시어머니를 픽업하려고 있는데 저 멀리 친구분들과 함께 계시는 시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바로 앞까지 가서 차를 대고 창문을 연 다음에 반갑게 어머님 하며 시어머니를 불렀죠. 근데 그 소리에 뒤돌아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묘하게 안 이뻐 보이는 겁니다. 뭔가 저랑 제 차를 눈으로 훑어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같이 있던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저를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 며느리인가? 며느리가 데리러 온 거야? 아유, 자긴 좋겠다. 며느리가 이렇게 차 막히는 시간에 딱 데리러도 오고. 아니, 며느리는 무슨 우리 아들 하는 여행사 직원 불렀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네요. 저는 한순간에 남편 회사의 직원이 됐습니다.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순식간에 차에 올라타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 빨리 가라, 빨리.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일단 운전을 했어요. 차 안에는 어색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도저히 안 물을 수가 없어서 아까 상황에 대해 넌지시 물어봤죠. 어머님, 왜 저 며느리가 아니라 남편 회사 직원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한숨만 푹 쉬셨어요. 그리고 시댁 앞에 다 당도해서 차에 내릴 때쯤 이런 말을 하셨죠. 너 차 바꿀 생각 없니? 이 차 몇 년을 탔어? 너 결혼하기 전부터 탄 차 아니냐? 제 차요? 어머님, 설마 제 차 때문에 저 며느리라고 소개 안 하셨던 거예요? 아유, 내가 그 옆편 애들한테 내 아들 잘난 거 다 말했는데 며느리가 이런 구식 자동차 끌고 온 거 보면 그 말을 믿었겠니? 너는 네 능력이 안 되면 괜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잘난 남편한테 알랑방귀라도 끼워서 바꾸던가. 이게 뭐니? 어? 차가 잘 나가기만 하면 되죠, 어머님. 무슨 남들한테 과시하고 얼마나 돈 번다고 보여주려고 차를 바꿔요. 이 구식 자동차 없었으면 오늘 어머님 데리러 오지도 못했어요. 제가 좋게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차 내부를 고개를 내저으면서 봤습니다. 심지어 다 도착해서 내리고서도 뒤돌아 제 차를 흘겨보고 집으로 들어가셨죠. 참나, 제 차가 무슨 다 쓰러져서 나가지도 않는 고물차도 아니고 국산 SUV였거든요. 그게 창피하다고 그 난리를 피우신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참, 이유가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화도 내기 애매하고 웃음만 나더군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제 남편이 보인 반응이 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러게, 내가 나 차 살 때 바꾸자고 했지? 당신 차 오래되긴 했잖아. 어디 가서 그런 거 끌고 다니면 화석이 움직인다고 신기해서 손가락질할걸?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이 바꿔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돈 많이 벌어서 차를 바꿔준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죠. 근데 사업을 하기 전에 남편이었다면 속물 같은 시어머니를 탓했을 거예요. 잘 굴러가는 제 차가 아니라 저는 왠지 씁쓸한 기분에 됐다고 아직 탈만하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환장하겠는 건 이후에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남편이 차를 한 대 더 뽑았다는 겁니다. 마세라티라는 고급차로 말이죠. 제게 새로 뽑았다고 자꾸 반짝거리는 차키를 뽐내는 남편을 보고 어디선가 경고등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버는 것에 비해 남편이 돈에 취해서 과소비를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보,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뭐가? 그냥 버는 만큼 쓰는 거지. 내가 걱정되는 건 나중에 혹시 돈이 필요할 때 대비해서 좀 적당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야. 내가 다 알아서 해. 사업하면서 차 한 개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 돈 좀 만지는 건지 의심부터 해. 이것도 다 비즈니스라고. 여행사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차 자랑할 때가 있다고 그래. 당신 안 그랬잖아. 나 좀 무서워. 당신이 너무 돈을 펑펑 쓰고 다녀서 돈 무서운 줄 잊은 것 같아. 그만 좀 해. 돈을 잘 벌어다 줘도 잔소리야? 내가 그동안 돈 무서워서 못했던 거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거잖아. 옛날에는 무슨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며. 적당히 즐기자고 했지. 적당히. 이게 근데 적당이야? 억짜리 외제차를 덜컥 사는 게? 나한테는 이제 이게 적당이야. 아휴, 됐다. 말을 말자. 돈도 다 쓸 줄 아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야. 당신은 제대로 인생을 즐기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 차뿐만이 아니었어요. 골프다, 스쿼시다 하는 취미도 시작을 해서 주말이면 집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여유가 생긴 만큼 남편이 가정에 충실할 줄 알았고 또 그래 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돈을 번 만큼 또 쓰기 위해 나갔네요. 둘째 돌에도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다고 나간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남편에게서 예전의 오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남편의 경제적인 자아가 비대해진 건 남편만의 잘못이 아니기도 했어요. 물론 파랄이 본인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었지만 또 다른 공헌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업이 성공한 후로 마치 어느 나라 왕 모시듯 남편을 대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저 또한 그 왕의 신하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었어요. 명절과 같은 집안 행사에 시댁에 가면 현관문에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득달같이 물어보셨어요. 운전은 누가 하고 왔니? 네가 했어? 아니요, 오늘 애 아빠가 운전해서 왔어요. 뭐? 넌 꼭 일하는 애를 오늘 같은 휴일까지 부려먹어야겠어? 제가 어디 네 수발 들어야 하는 그릇이니?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저 사람 바빠서 집에 안 들어올 때 어머님 손주들까지 제가 다 봐요. 그나마 저 사람은 퇴근하면 눈치도 안 보고 쉬지. 전 쉬지도 못하는데 그거 잠깐 운전한 아들이 그렇게 불쌍하세요? 시어머니께 사업을 하는 아들은 며느리까지 나서서 받들어 모셔야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남편이 제게 물을 따라주거나 저 대신 둘째 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보면 한여름에 서리가 내릴 것처럼 저를 흘겨보시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마치 노래처럼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출세해서 내가 자다가도 깨서 볼을 꼬집는다니까. 이게 다 꿈인가 싶어서. 우리 재원이 일 잘 돼야 나도 이 오래된 집구석에서 좀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텐데. 우리 아들은 언제 저희 엄마 이사시켜 주려나? 이렇게 조금 성공한 남편의 등에 타서 함께 그 부를 누리려고 하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누이까지 오빠 따라 다른 지역에서 같은 사업한다고 난리였어요. 더 가관인 건 이 모든 걸 받아주는 남편이었어요. 이사를 시켜달라는 시어머니께 조금만 기다려라, 진짜 호강시켜드린다 하고 시누이에게는 회사 그만두고 대출받아서 사무실부터 내라고 헛바람을 들게 했으니까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조금 쌓인 돈 하나 믿고 다 하고 다녔네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아버지께서 본인 생활비는 알아서 한다고 계속해서 택시 운전 일을 하셨던 것 뿐이었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에 몇 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상시국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몇 년 동안 거의 막혀버렸었는데 그 타격은 여행사를 했던 남편에게 더 잔인하게 다가왔어요. 처음에 해외 여행객들 수가 줄어갈 때도 남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한때라고, 이제 서서히 풀릴 거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게 3개월, 반년, 1년이 지나도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완화되지 않았잖아요. 남편의 그 자랑스럽던 사업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10명은 됐던 직원도 반토막으로 줄었고 관광객이 주 대상이었던 여행 패키지를 국내 여행객 위주로 돌렸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제야 문제 인식이 된 남편의 요청대로 아파트 담보대출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아파트가 공동 명의라서 대출을 받으려면 제 동의가 필요했는데 그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될 게 아니었네요.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월급까지 주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사업을 접자고 했어요. 지금 정리해서 더 큰 피해를 막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 영광을 안겨주었던 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돕지 않으니 본인 앞으로 대출을 당길 대로 당겨서 사업을 유지했어요. 문제는 평소 소비 습관도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였어요. 당장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돈을 못 줘서 자르는 마당에 명품 브랜드 정장과 구두가 대체 왜 집으로 배달이 되냐 이 말입니다. 당신 이번 달 당신 카드값 봤어? 2개 다 한도 초과야. 이거 어떻게 낼 거야? 아이, 알아서 해. 나 보면 돈 얘기밖에 안 나와? 아니, 집안에 당신한테 온 택배 상자만 가득한데 내가 돈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어? 돈이 없어서 대출받은 사람이 왜 자꾸 이런 사치를 해? 당신한테 달라고 안 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생활비 안 준 지가 얼마나 됐는지 계산 좀 해봐. 지금 대출금 이자도 다 내가 내고 있잖아. 사업이 기울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남편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집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는 모두 다 제 월급으로 해결을 했고요. 나중에는 도저히 남는 게 없어서 양가에 보내는 용돈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건 안 된대요. 본인 집에는 본인이 알아서 보낼 테니까 제 집에는 제가 알아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문제로 저희 사이가 벌어진 후에는 남편은 사무실에서 잔다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제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 주는 게 싫다나요? 참나. 제가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만든 게 누군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자존심 세우면서 뻗대는 사람이 한 번 제게 꼬리를 말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 앞으로는 대출을 받을 대로 받았으니까 신용도가 높은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전에 받은 대출 빚을 갚자고 하네요. 아니, 빚으로 돌려막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방안을 제안했어요. 여보, 차라리 우리 지금 차를 팔자. 지금 있는 거 2대 팔면 당장 급한 대출 원금은 갚을 수 있잖아.
그걸로 당신 사무실 다음 달 임대료까지도 어떻게 되겠지. 그게 제정신이야? 지금 나한테 뭘 팔라고? 차라리 대출받기 싫으면 싫다고 해. 그 차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팔기를 싫어해. 당장 건물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 차가 더 중요하다고? 그건 내 자존심이야, 자존심. 내가 이 사업으로 이만큼 성공했다는 증거라고. 지금 그 사업 말아먹게 생겼는데 증거가 다 무슨 소용이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차 팔라 뭐라 할 생각하지 마.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게. 애가 둘이나 되는 인간이 딸린 가족들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그 비싼 외제차에 눈이 멀어서 입에 거품까지 물면서 못 판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솔직히 이전까지는 사람이 살면서 바닥을 찍을 때가 있고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제 아이들을 위해 참았는데 당장 지금 뭐가 중요한지 정신 차리고 차오르는 수면 위에서 뭘 건져야 하는지 분간을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천천히 마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정리를 본의 아니게 누가 도와주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또 어김없이 골프를 치러 간 주말, 집에 저와 아이들만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오셨나 하는 생각에 나갔는데 인터폰에는 너무 젊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누구지 싶어서 인터폰에 대고 물었는데 참나 그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송재원 씨가 오늘 양평 골프장에 간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잠깐 멍하게 이게 다 무슨 소리지 했습니다. 누구길래 내 남편 이름과 자주 가는 골프장 그리고 오늘 스케줄까지 다 알고 있는지 아마 그때 아직 남편에게 마음이 남아있을 때였다면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거든요. 저는 애들을 애들 방에 넣어놓고 여자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실제로 보니 인터폰을 통해서 본 것보다 더 어려 보이더군요. 웃긴 건 제가 태어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쫓길 거라고 예상했겠죠. 심지어 제가 커피까지 대접하니까 참 멍청한 표정을 짓더군요. 왜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나 송재원 씨 애인이에요. 우리 만난 지 1년도 넘었고 나 그 사람 애기도 가졌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지금 안 믿어서 그러시나 본데 우리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테스트기까지. 아니요, 믿어요. 축하해요. 나랑 공통점이 있네. 나도 그 사람애 낳아봤거든요. 2명씩이나. 자식이 둘 있다고 재원 씨가 그쪽이랑 쭉 살 것 같아? 재원 씨, 당신이랑 애들 버리고 나한테 온다고 했어.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지. 난 왜 찾아왔어요? 애도 태어날 거니까 더 이상 기다리기 싫어서요. 그쪽한테 그쪽 처지 좀 상기시켜 주려고 왔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아, 그랬구나. 걱정 말아요. 내가 그 인간 갖게 해줄게. 남이 버린 거 좋아할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버리면 그때 주워가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본인이 벌려놓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 옆에 있던 휴대폰을 들었어요. 휴대폰에는 녹음 중이라는 화면이 떠져 있었어요. 이미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저는 남편의 외도가 충격적이고 화가 나면서도 또 다른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려면 조금이라도 제게 쉽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들어오면 말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능력도 안 되는 사업 빚만 늘려가면서 어거지로 유지하고 꼴에 바람까지 피운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요. 하지만 새벽에 술에 만취하고 온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었죠.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엎어져서 자는 인간을 보니 이혼 얘기는 미뤄야겠다 했네요. 저는 내일을 기약하며 자는 남편 주머니에서 차키를 빼서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 블랙박스에서 메모키 카드를 빼서 집으로 왔습니다. 찬 바닥에서 자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영상들을 일일이 확인했어요.
그중 두 가지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차량 내부에서 음성이 녹음된 건데 아까 집에 왔던 여자와 세상 달달하게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자는 대화 내용이었고, 하나는 여자가 애를 낳기 전에 저와 헤어진다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달래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영상을 제 개인 노트북에 옮기고 차분하게 다음날을 기다렸죠. 남편과 마주하고 결말을 내는 날을 말이죠. 월요일이었기에 퇴근 후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일하는 내내 어떻게 얘기를 할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설령 말하다가 감정이 북받쳐도 울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자. 나와 내 애들을 위해서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 가고 첫째와 둘째를 각각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픽업을 하고 친정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 전날 밤에 미리 싸둔 짐도 같이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이전에 제가 이혼을 할 거란 걸 아시고 있었기에 얘기 잘 하고 오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어머니의 응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아직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남편이 집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안에서는 말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게 남편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걔는 어떻게 된 게 집에 제대로 된 반찬을 하나 안 만들어 놔서 이래?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냐? 너 이제 들어오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서니 남편은 거실 TV 앞바닥에 앉아서 탁자에 물에만 박아 총각김치를 하나 두고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팔짱을 딱 끼고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당신 사무실 안 나간 거야? 어머님 오셨네요. 어쩐 일로? 어쩐 일이고 자시고 넌 살림을 무슨 이딴 식으로 하니?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집에 제대로 된 반찬이 하나 없으니까 내 아들이 고작 이딴 걸로 배를 채우고 있잖아. 넌 네 서방이 불쌍하지도 않니? 밖에 나가면 대표 소리 사장 소리 듣는 애를 집에 밥도 안 해놔서 찬밥에 물 말아먹게 해야겠어. 어머님, 밥이 없으면 새로 해 먹으면 되고 그건 중학생인 제 사촌 조카도 하는 일이에요. 귀찮아서 찬밥 먹는 건 어머님 아들 사정이죠. 저도 이제 일하고 들어왔는데 왜 미리 밥 안 해놓냐는 말을 들어야 돼요? 계란 후라이 하나 못해서 김치만 먹고 있으면 그냥 그 김치로 만족을 해야죠. 너랑 얘랑 똑같니? 같어? 너 사업하는 남편 덕에 떵떵거리며 살면서 이 은혜도 모르는 건방진 게 감히 잘난 내 아들을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지랑 동급으로 취급을 해? 너 이리 와봐라.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 어처구니가 없고 충격적이었는데 그거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먹던 총각김치를 갑자기 손에 움켜쥐더니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손에 쥔 총각김치로 제 얼굴을 냅다 갈겨버렸습니다. 김치가 얼굴에 직통으로 닿으면 이렇게 맵고 쓰라린지 처음 알았네요. 저는 맞은 상태 그대로 굳어버렸고 시어머니는 훅훅 하고 숨소리만 내뱉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남편이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얼굴에 묻은 김치 양념을 천천히 손으로 쓸어냈어요. 그리고 양념 묻은 손 그대로 휘둘렀어요. 시어머니의 뺨으로 말이죠. 짝! 하고 정말 찰진 소리와 동시에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도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지금? 그 미친년한테 한 대 더 맞고 싶으면 계속 그 입 여세요. 그리고 지금 주제 파악 못하는 건 그쪽이랑 그쪽 아들인 거 모르나 봐요? 그쪽 잘난 아들 사업 망했어요. 쫄딱. 오늘도 집에 있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당장 다음 달에 사무실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요. 뭐? 아니 지금 얘가 뭐라는 거야? 너 돌았니? 잘만 되던 내 아들 사업을 누가 망했대? 누가? 당신이 말할래? 지금 어떻게든 사업 유지하겠다고 받은 대출이 얼마고 자른 직원이 몇 명인지. 아, 그리고 그것도 말해야지. 나랑 갈라서고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여자랑 애 낳고 산다고. 어머님 잘난 아들 지금 두 집 살림 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랑. 그리고 올해 아마 어머님 손주가 3명으로 늘 거예요.
재원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저 미친년이 지금 하는 얘기가. 어머니, 집에 가세요, 이제. 나 애들 엄마랑 할 말 있으니까 일단 가서 제대로 말을 해봐. 일단 너 사업은 어떻게 된 거야? 어? 얘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아, 내가 나중에 가서 말할 테니까 얼른 가 계시라고요. 아니야. 어머님 쫓아낼 필요 없어. 내가 가면 돼. 나 가고 나서 모자끼리 할 말 많을 텐데. 당신 입 좀 다물어. 왜? 나 할 말 많은데.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신 어린 애인이 나한테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해서 그러려고. 당신 사업 말아먹고 1년을 넘게 상간녀랑 두 집 살림한 거 증거로 다 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나랑 이혼 소송으로 붙으려면 가족보다도 귀한 차 팔아야 할 텐데 어쩌니? 2대 중에 어떤 거 팔지 잘 생각해봐. 아, 어차피 나중에 한 대도 팔아야 할 거지만 말이야. 그대로 저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날부로 치열한 이혼 소송이 시작됐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소송을 했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문제였죠. 소송 중에 제 뒷골을 당기게 했던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남편이 정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차를 판 것과 또 하나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금 중에 일부가 바로 상간녀와 함께 생활한 오피스텔의 전세금으로 쓰였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가족을 위해서 제발 차를 처분하고 돈부터 갚자고 했을 때는 모른 척하다 이제 지가 필요하니까 바로 팔아버리더군요. 또 제게는 가족을 위해 쓰러져가는 사업을 살리려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눈물의 쇼를 벌리고서 뒤로는 그중 일부를 거의 딸벌은 되는 어린애와 살기 위한 돈으로 쓰다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인간과의 소송 중 정말 인류애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네요. 결과적으로 작년 말에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얻었고 아파트는 처분해서 담보로 잡힌 대출금을 받고 대부분은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일단 대출 이자도 전부 제가 갚고 있었고 전 남편은 몇 년 동안 수입도 또 가정도 벌였으니까 제대로 된 권리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항소를 한 해 만에 난리를 부려서 얼마나 보기 힘들던지요. 나중에는 정말 애들한테서 아빠를 뺏어올 작정이냐고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하길래 앞으로 태어나는 그 여자 애한테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친정에서 살다가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어요. 전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줄 테니 한번 보자고 해서 몇 번을 무시했고요. 그 알량한 양육비 좀 받겠다고 그 인간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몇 달 전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황당한 목소리로 연락을 하셔서 들어봤더니 참 비극이 이런 비극이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전 남편의 행방에 대해 물었답니다. 아니, 그 양반은 본인 아들이 어디 있는지 왜 나한테 묻는다니? 모른다고 했더니 너는 만난 적 없는지 묻던데? 내가 왜 그 인간 얼굴을 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만나지. 그래,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 너 조심해라. 그 양반이 네 직장까지 찾아가면 어떻게 하니? 말이 씨가 된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네요. 가슴팍에는 갓난애 하나를 안고 말이죠. 오랜만에 본 얼굴은 몇 년을 고생한 사람처럼 수척해져 있었는데 당장 품에 안긴 애한테 시선이 가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동동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하시더니 이제 직장까지 찾아오셨어요? 이제 남인데 저 어머님, 아니 그쪽 쫓아내려고 경찰까지 부르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정이야. 내가 딴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 정말 재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왜 헤어진 사람이랑 연락을 해요. 전혀 몰라요.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얘 어쩌면 좋니? 걔 어디서 이상한 마음이라도 먹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통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지 새끼도 나한테 맡기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 내가 몇 날 며칠 잠도 못 잔다. 그 여자 있잖아요. 앤 엄마한테 맡기면 되죠. 걔는 애만 싸질러 놓고 바로 없어졌으니까 그러지. 너 정말 재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 괜히 안 알려주는 거 아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잘난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어머님이 아셔야죠. 네? 이런 일로 이제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무슨 일이어도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그 후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행이죠. 완전히 상관없는 사이가 되길 바랐으니까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낭비하는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저는 늘 저와 전 남편이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어요. 돈이 남편을 바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마 남편은 언제든 돈만 손에 쥐면 이렇게 됐었을 사람이었을 거니까요. 그저 이전에는 그만큼 돈이 없었으니 기회도 없었던 것뿐이고요.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남편처럼 시야가 흐려지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도 그때 저도 남편처럼 사리분별 못하고 돈을 썼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곤 합니다. 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 전에는 자식을 낳으면 그냥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제 교육관에는 경제관념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본인을 위해서 건강하게 돈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선명해지는 사회에서 돈의 유혹은 사람과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하니까 그 유혹을 떨쳐내고 올곧은 경제관념을 확립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 치명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전 남편을 완전히 저와 아이들의 인생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을 한 만큼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한 상황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